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실 녹아나는 그런 국면이고요. 수출로 떼돈 버는 회사. 수출로 그 떼돈이 뭐죠? 달러를 버는 회사. 그런 회사에 집중을 하면 되고 이때까지 1,400원 위에서 투자해가지고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6개월에서 1년 가져갔을 때. 이번에도 저는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싸고 비싼 걸로 판단해서 매매하다 보면 반드시 고점에서 주식을 사고 저점에서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꺾이는 걸 보고는 팔아야 된다.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채슬리 투자자문 회사 창업 연도가 몇 년도였죠? 2023년인가 2년인가요? 21년 5월에 설립은 했는데 네, 바로 영업을 못 했잖아요. 맞습니다. 라이센스가 안 나와서 22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2년 5월부터 해서 지금 3년 한 8개월? 9개월? 지금 26년이죠 지금. 6년이니까 거의 4년을 가득 채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좀 있으면 그렇네요. 4년 이제 다 됐네요. 4년을 가득 채운 건데, 야,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유튜브처럼 뭐 구독자 0명이 시작하듯이 이런 회사도 당연히 투자 자문회사도 당연히 빵원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야, 이 지금 어느 정도 AUM이라 하나요?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그 AUM이라는 게 이제 Asset Under Management 네.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네. 예,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일임은 딱 1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증권사에서 랩 상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랩이 한 7천억 정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을 지금 운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태는 다르신가? 요즘 작년에는 그렇게 살 빼는 게 어렵던데 요즘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저절로 살 빠져요. 왜냐면 이게 또 운용 자금이 워낙 크니까 시장 조금 멈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엄청 커지니까 그런 분위기에 제가 이제 한국 증시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3월 말인데 한국 주식이 이제 급등 급락 이런 사태에 있는 1주차에 급등 급락 엄청 심했다가 2주차에 좀 좁아들었다가 3주차에 좀 반등해서 5,700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 이제 곧 장 마감 직전인데 오늘 굉장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플러스 오늘은 왜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지 아마 트럼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이라크 전쟁이 2월 28일에 있었죠. 네. 네, 그 전쟁이 있기 전에도 최근에 한국 시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었어요. 나오면서 한국 증시 요런 이유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격도였어요. 우리가 차트에 보면 일봉 차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동평균선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투자 심리 지표도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그 이격도 그럼 뭐가 이렇게 이격이 생겼냐라고 보면 이동평균선하고의 이격도입니다. 그 외국계 애널리스트 분이 얘기하셨던 게 제 기억으로는 뭐 50일 이동평균선 아니면 보통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하고도 많이 보는데 과거에 닷컴 버블 사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때의 그런 거품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 이제 비교하면서 한국 시장이 이 정도 이격이면 반드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막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 50일인가 이동평균선이 3,000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6,000을 막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500인가 3,700에서 네. 6,300을 더 나누면 이격도가 한 170? 이 정도면 조정이 오게 돼 있다 라고 했는데 맞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니까 빠질 거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장의 성격은 한마디로 이격이 높아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싶은데 네. 쉬어가고 싶은데 보통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뺨을 살짝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요즘 귀싸대기 때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의 기절할 정도로 때린 거죠. 그래서 정말 그 3월 3일, 어떻게 9.11 테러 때, 저는 9.11 테러 때도 매니저를 하고 있었었는데, 9.11 테러 때 12% 빠졌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빠졌어요. 아니, 아무 외생적 변수는 이란 전쟁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이 사태가 그때 9.11 테러만큼 이게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가? 근데 이틀 만에 우리나라 지수가 20% 빠졌거든요. 맞죠. 6,300에서 5,050을 갔으니까. 그래서 이격 조정을 한 방에 해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안 끝났죠. 안 끝났는데 바로 지난주에 6천 거의 회복했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우리나라가 네. 올해 1월, 2월 두 달 만에 48% 수익 났지 않습니까? 두 달 만에 거의 50% 올라간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장세 속에서 이란 전쟁이 불거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전무님 이렇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빠진 거니까 작년 2025년 4월처럼 또 이번에도 V자로 올라가겠네요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이번에는 V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그럼 왜 우리가 이제 W자가 여러 개 나오는 네. 그런 형태인데 왜 그런 형태가 되냐면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2280까지 확 빠졌을 때 2280이면 우리나라 PBR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PBR이었어요. 우리나라 PBR이 3001배라고 보면 되는데 0.8? 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영역에서 외생적 충격에 의해서 확 빠지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V자로 회복해요. 그게 코로나 때도 2200에서 1400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죠. PBR 0.57까지 빠졌으니까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PBR 얼마예요? 3000이 1배인데 6000이면 2배.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영역에서 외생적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격 조정도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밸류에이션이 합당한가, 타당한가,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보고 싶고 하이닉스 실적도 보고 싶고 그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은 V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회복할 건데 그러면 과거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냐면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보면 그 바로 전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그때 2011년도 2월 달부터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하고 있었고요. 공화당이 이제 하원의 다수당으로서 이제 막 딴지 걸면서 부채한도 상향 조정 못 해줘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7월 달에 합의를 해주거든요. 와, 이제 합의됐네 하면서 셧다운 이런 거 이제 없어지겠네 하면서 오르다가 갑자기 S&P에서 이런 식으로 부채를 계속 늘리면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나는 미국채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 할 거야.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그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 한다 하는 바람에 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때도 보면 폭락하고 V자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어떤 수준이었나?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그리고 2009년부터 QE1, QE2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2009년, 10년, 11년 차화정 장세. 많이 올랐군요. 네. 70주 장세에서 차화정 장세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뇌생적 변수로 빵 때려주니까 그때도 보면 8월에 조정이 있었는데 10월 초까지 왔다 갔다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랑 이란 혁명 수비대라 혁명 수비대인데 뭐 바로 꼬랑지 내리겠어요? 네, 그래서 한 2달, 석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리고 시장도 여기서 좀, 그동안에 너무 엔진이 과열되어 있었던 그 엔진을 약간 쿨다운 시키는, 네,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보세요.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75.6까지 올라올 때는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잘한 거 아니죠. 바이 앤 홀드. 아니면 바이 앤 슬립. 그죠? 사놓고 그냥 주무신 분이 위너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올라가나 하고 뭐 쫓아서 사면 뭐야 또 떨어지고 추세 추종하는 분들은 떨어지면 또 자르거든요. 자르놨더니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장은 소위 말해서 추세 추종형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바이 앤 딥스 셀은 랠리라고 하죠. 딥에서 사고 랠리에 팔고. 네, 약간 이런 역추세 매매 전략.
네. 역발상 투자 이런 구간이 한 2달 동안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이고 나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렵죠. 그죠? 개인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뭘 가만히 두고 있을지 여쭤보기 전에 근데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헌들이 4에서 5주 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정치의 데드라인은 언제이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트럼프도 모르고 이란도 모를 거고 그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예측대로 안 되는 건 우리가 뭐 러우 전쟁 때 많이 겪었으니까 이게 진짜 장기화됐을 때 유가 튀고 유가 튀어서 물가 튀고 금리 인하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뭐 증권사에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그거 뭐 시나리오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중에서 나는 이럴 거야 하고 배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나리오 1, 2, 3에서 가장 월스트가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러우 전쟁 터졌을 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지역이에요? 세계 3대 곡창지대. 그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보시면 21년 말부터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하나의 그 메인 컨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러우 전쟁 터지고 3대 곡창지대인데 아니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곡물가가 급등을 하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에 그걸 에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곡물가 폭등. 그런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하고 있죠. 아직도 하고 있어요. 22년 2월 24일.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창업했을 때는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그때 러우 전쟁 터지고 그러는 바람에 다행히 라이센스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 첫 쇼크를 피했어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너무나 절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게 뭐 얼마 전에 요소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 요소수가 쇼티지가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대부분이 보면 경유 쓰잖아요. 네. 디젤 엔진 쓰면서 이거 화물차가 다 멈춰 쓰게 되고 그러면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생각해 보시면 2019년도에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네.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반도체의 주요 소재는 이제는 앞으로 일본의 허락을 받고 수출해. 이걸로 반도체 핵심 소재가 공급이 안 되면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게 2019년이었거든요. 그 2019년도에 삼성전자 44% 올라가고 하이닉스 55%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지수 7%밖에 안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월스트 시나리오, 뭐 베스트 시나리오 네. 해서 좀 우리가 월스트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괜찮다. 단지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네. 그렇게 결사항전하면서 저거 할까? 네. 지금 오늘 시장이 이제 월요일 23일 기준으로 월요일 네. 날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라고 네.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해라. 그렇죠. 아니면 이란의 발전 시설을 다 폭격. 다 폭격하겠다. 자, 이 얘기에 전 세계인들이 쫄리는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2025년 4월 7일 날 그때도 폭탄 관세 들고 와서 자, 이거 45%? 한국 45%? 아니, 도대체 저게 어떻게 계산된 건데, 뭐 45%야,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람들한테는 공포였죠. 저 관세를 정말로 부과를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대공황 들어가거든요. 자, 거기서도 뭐 시나리오 분석하면서 이 45%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뭐 월스트한 케이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냐 우리가 확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트럼프 재벌 출신이죠. 그때 당시에 앨런 머스크가 도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재벌 출신이죠. 저 두 사람이 과연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걸 원할까? 원할 것인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라는데 이 치킨 게임이 그거잖아요. 서로 자동차 마주 보면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래 누가 먼저 핸들 꺾냐. 저는 트럼프가 핸들 꺾는다. 네. 그리고 4월 9일 날 본인이 먼저 얘기해 줬잖아요. It's a time, good time
to buy stock 뭐 이러면서 주식 사라고 뭐 그때부터 이제 날아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48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고, 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런 발전 시설을 완전히 또 폭격하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하고 그 부분이 마일드하게는 저는 일어날 수는 있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감, 시장이 지금 느끼는 그 공포감만큼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황을 봐야 되는데 바로 이란에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적대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다 개방했는데 뭔 소리야? 예, 살짝 그죠? 예, 살짝 꼬리를 낮추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일단은 그 네. 공포감 때문에 빠지면 지금 지난주에 보면 신용이 안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늘었어요. 우리나라 신용이 1조 2천억 늘면서 지금 33조가 넘었거든요. 지난번 21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6월 달에 3,316을 찍었을 때 6월 25일 날 그때 한 7월 달 6월 달 전으로 신용이 얼마였냐면 25조였어요. 근데 지금 33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밀리고 종목이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자동 반대 매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3월 2일, 3일 날 있었던 현상이고요. 네. 그런 현상이 오늘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오늘 빠졌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정도까지는 네, 약간 더 길게는 12시까지 이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40분이거든요. 48시간 이내에 개방해라. 아니면 때린다. 그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시 40분 되는데 별거 없네. 네, 그러면서 시장이 내일 오후부터는 좀 기술적인 반등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니 진짜 폭격을 하면 이제 일 커지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폭격을 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요. 네네. 가정을 해도 이게 우리가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아, 그렇죠. 네, 게임이 안 돼요.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했는데 러시아 강대국이잖아요. 예,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러시아를 견제해도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또 제3세계 서로 손잡으면서 뭐가 안 되잖아요. 이 강대강으로 붙었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란이 저항이 생각보다는 강하긴 해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은 네. 어떻게 보면 타이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할까요? 모하마드 알리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면 그냥 이란에 무슨 권투 잘하는 선수 그거 2대1로 싸우는데 안 되죠. 그래서 설사 포격을 한다 해도 뭐 대대적인 보복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유가가 뭐 150불까지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150달러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도 있는데 과거 오일 쇼크가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확률상으로. 네, 우리가 왜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네. 겁을 먹냐면요. 네. 1973년, 79년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네. 이걸 겪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73, 74년에 미국의 주가가 거의 50% 빠졌어요. 네, 50% 빠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가 뭐 5배 이상 뛰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보면 80불에서 뭐 70불이라고 하고 다시 5치즈살 450불 가야 돼요. 450불. 근데 110불 뭐 이 언저리는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차화정 장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전이죠. 2009년, 10년, 11년에 이미 그때 110불이었어요. 그때 물가로 110불도 견뎌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110불이 뭐 되게 경제에 영향을 줄까? 예,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73년하고 79년도에 1차,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러고 나서는 오일 쇼크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겁을 준 경우는 있어요. 그게 1990년에 8월에 있었던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그런데 그때도 바로 이렇게 응징이 있지 않았고 네. 그러고 나서 5개월 뒤에 91년 1월 달에 사막에 폭풍 작전하면서 막 가서 이제 혼내줬거든요.
그렇게 혼내주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주가가 얼마 빠졌냐면 네. 17%밖에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공포감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랐다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안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 전쟁, 러우 전쟁. 러우 전쟁 때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3월 달에 유가가 3월 10일인가 언저리에 130불 갔어요. 130불 갔는데 그 다음에 23년 4월에 유가가 얼마 가냐면요. 61불까지 떨어져. 61불까지 떨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거 아니었잖아요. 가스관이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랬지만 그런데 61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14년 이후로 네.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산유국 1등이잖아요. 그 산유국 1등에다가 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네. 잡아간 게 이 전쟁을 앞두고 미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잡아가고 혹시라도 이란 전쟁이 지금처럼 약간 격화돼서 유가가 오를 경우에 베네수엘라 산유국 저장량, 매장량 1등이잖아요. 미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먼저 잡아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유가가 통제 불가능했던 70년대의 수준인가 보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또 위기 상황 중 하나로 원달러 환율이 17만에 1,500원을 돌파하고 1,200 지금 7, 8원인 것 같은데 시장에 큰 충격 줬는데 이게 단기적 고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기준이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보통 이번에 네. 그 환율을 보면서 이제는 1,500원이 뉴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존 템플턴 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주식하면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네 단어. Most dangerous four words.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는 이제 다르다. 그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는 뉴노멀이야. 이제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안 돌아가. 뉴노멀이야 네. 라고 하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네. 과거 사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 이유가 결국은 평균값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평균값으로. 그렇게 그 평균값이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로 돌아가는 그런 회귀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낙폭이 심했을 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비싼데 아니야 이거 뉴노멀이야 해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서로 보이죠. 1,500원이 넘어갔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1,500원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때 그때 1,500원 넘어간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97년, 98년하고 2007년, 8년에 공통점이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시스템 리스크라고 우리가 네.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냐, 한국에서 무너지고 있냐? 네.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실 녹아나는 그런 국면이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니까 이럴 때는 골라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수출로 떼돈 버는 회사. 수출로 그 떼돈이 뭐죠? 달러를 버는 회사. 달러. 그런 회사에 집중을 하면 되고 또 하나 방금 제가 네. 그 두 가지 그 금융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있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장기 침체로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98년에 277 찍고 나서 1년 반 만에 다시 1000 회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강국이니까. 제조강국인데 환율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200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1,560원까지 갔다가 2009년 한 3월쯤에 갔다가 9년, 10년, 11년. 왜 주가가 차화정 장세로 올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계속 3년 내내 올라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1,500원대 환율은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1,500원 넘는 게 수출 기업에 좋다는 건 이해되는데 많은 분들이 1,500원 넘으면 이제 한국에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돈이 빠져나간다 증시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걱정할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
제비가 봄을 몰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예, 봄이 오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날이 따뜻해지니까 생기는 그런 인과관계인데 그게 제비가 먼저 오고 했다고 해서 제비가 봄을 몰고 온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환율은 왜 지금 1,500원을 할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환율이 같이 네. 움직이는 나라가 위안화예요. 중국의 위안화. 네.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6위안까지 떨어졌었던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900원까지 떨어지죠. 네. 우리나라 원엔 환율도 74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위안화가 계속 7.1, 7.2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위에서 대롱대롱 걸려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위안화가 7.2에서 6.8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2005년에는 네. 위안화가 100위안이 10,000원이었어요. 100위안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네. 지금 100위안이 20,000원이 됐어요. 200 넘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다는 말은 위안화가 절상이 됐다는 건데 네. 그럼 왜 우리는 절상 안 되지? 봤더니 바로 옆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환율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엔화도 약세,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왜 그럴까?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네, 연 200억 불씩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짱 봐서 그래?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대충 이 정도인데 요즘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작년에 100조 투자했거든요. 미국에. 서학개미의 투자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일부 받은 것도 맞아요. 100조를 투자했는데. 저 거기서 국내에서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계속 늘려갔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유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무슨 시스템 위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 뭔가 부실해지고 이런 금융 위기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랑 일본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그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500원 환율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에서 막 웃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웃고 있는 분들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보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름을 수입해 와야 되고 내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내수 기업들은 죽을 맛이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조심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1,500원이라는 이 환율은 이때까지 1,400원 위에서 투자해가지고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6개월에서 1년 가져갔을 때. 이번에도 저는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다를 것이다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밑을 보시진 않는 거네요. 이게 조금 앞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올해 제가 2월 달에 한창 장이 좋을 때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던 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것보다 많이 올랐던 게 80 몇 년에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도 보면 코스피 54%, 코스닥이 85%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2005년 그 다음 2006년은 어땠나 이래 봤어요. 2006년은 어땠나 봤더니 1, 2, 3, 4월까지는 괜찮은 듯 하다가 갑자기 4, 5, 5, 6에 확 빠져요. 그렇게 확 빠지면서 한 24% 정도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2006년이면 사실 중간 선거가 있던 해요. 그리고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 최근에 중간 선거가 있었던 2022년 장 안 좋았죠. 2018년도에도 마지막에 10월, 11월, 12월 빠져버렸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유가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중국발 그림자 금융 위기 중국 지방 정부가 위험해지지 않나. 그리고 그때 2013, 14년도에 남유럽 위기가 계속 아직까지 이어지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가 특히나 항상 좀 시장이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분명히 한 번은 조정은 받고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지수가 6천 돌파할 때, 이번 2월 달까지만 자금 받고, 자금 받지 말자, 자금 안 받는다고 저희가 어나운서를 좀 했었거든요. 했는데, 5,050까지 뭐, 3월 초에 확 떨어져요. 다시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 대기 계약만 쓰러 오셨던 분한테, 저희 내일부터 바로 운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가 특히 시장이 아주 이렇게 강세장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올해가 그러면 뭔가 2008년과 같은 그런 아니면 2002년도도 중간 선거가 있었지만 그때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였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2006년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정강, 중량, 다시 후강 이런 약간 V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어쨌든 위기상에서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준은 뭘까요?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 2006년 조정장에 뭘 샀어야 되냐? 뭘 샀어야 되냐를 보면요. 그때 2006년이 무슨 장이었냐면 중국 인프라 사이클 장이었어요. 중국 인프라 사이클 장에 2002년도에 바닥을 찍었던 현대중공업이 35배가 올라가요. 35배가.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를 보시면 옛날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때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올라가요. 5년 동안. 중간에 5개월 이평선 한 번씩 깨거든요. 그때마다 이 주도주를 샀어야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사이클이에요? AI 사이클. AI 인프라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 인프라 사이클에 미국은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 하니까 브로드컴에서 ASIC 반도체로 맞춤형 저희 반도체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GPU든 ASIC이든 메모리 필요하고 데이터 저장해야 되는 랜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메모리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기다가 저기 샌디스크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프라 사이클이 아니야. 근데 투자할 만큼 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08년 8월 8일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 확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말에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앨런 머스크가 또 이러더라고요. 테라팹을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 삼성전자 TSMC한테는 너무 고맙지만 이 삼성전자 TSMC의 이 파운드리 캐파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도 턱없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는 수요를 못 맞춘다.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앨런 머스크가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아직 2008년 8월 8일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이 피크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 최소 2006년으로 생각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주도주가 확 바뀌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도주가 바뀌기에는 2006년 7년도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현대차, 삼성전자 수출주 나중에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이 저는 지금 환율 1,500원이 걱정이 아니라 환율이 1,200원, 1,100원 정도 되면 우리 반도체 이제는 좀 줄이고 약간 현대차도 줄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차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너무 좋은. 그렇기 때문에 그 AI 인프라 사이클의 수혜주 전력기기라든지 전력기기도 다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섹터는 주도주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AI 인프라 사이클이라면 관련된 주요 섹터는 전력기기랑 또 어디가 해당될까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항상 쇼티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쇼티지인데 전력기기로 해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발전 용량 이것도 쇼티지잖아요. 발전 용량이 쇼티지라서 부랴부랴 대형 원전 짓는 데는 12년 걸리니까 소형 원전 하자. SMR 하자 하는데 그것도 3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ESS인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그 ESS가 그러면 그렇게 효과적인가? 네. 왜냐면 우리도 보면 전기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전기의 그 캐파는 낮에 가장 전기 수요가 많은 요 3시 전후로 네, 요때 블랙아웃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캐파를 가지고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요. 전기가 다 버려집니다. 그 버려지는 전기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다가 써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빠른 선택이에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요즘 대체 에너지가 주가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 네.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또 유가가 확 떨어지면 그쪽은 주가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ESS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 않아요. 당장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ESS 해가지고 네.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 AI 인프라 사이클에 있어서 큰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와 원전과 2차 전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뭐 가장 최상단에 있는데 이 밸류 체인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규제를 안 한다면 중국이 지금 뭐 논하겠죠. 논하는데 중국을 견제를 해버리니까 2차 전지 어디야? 한국. 독일, 프랑스 찾아봐도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네. 일본 파나소닉 딱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중국 반도체 아니잖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도 네. 못 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과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산업이 엄청난 장치 산업이에요. 네. 뭐 투자하는데 뭐 20조, 30조씩 매년 때려 부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격을 높게 받는 비싼 레스토랑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줄 서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데 반도체와 전력기 2차 전지 원전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좀 손절을 하고 이 종목을 섹터를 포트폴리오 재편하기에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네, 괜찮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네.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시장이 정말 이제 다 왔다 싶을 때는 살 주식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살 주식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네. 있었잖아요. BTS 공연이 있었는데 BTS 공연 전에도 제가 보통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랑 지하철 많이 타잖아요. 네, 가끔씩 이제 자전거 따릉이 타고 다니는데 외국인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원래도 많아졌는데 이번에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설 때도 미국 애들 보러 갔다가 들어오는데 설 마지막 연휴 일요일이었는데 와, 출입국장 들어오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설 연휴 끝나는 일요일이었는데도 그렇게 사람 많은 걸 보고 야, 중국의 한일령이 무섭구나. 중국 사람들 일본 못 가고 일본 사람들 중국 못 가고 대체제가 그럼 한국이죠. 대체제가 한국이고. 자, 2019년도에 우리가 관광객이 1,700만 명 좀 넘으면서 최고였거든요. 근데 2,000만 넘어가고 지금 관광객 3,000만 시대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야, 3,000만이면 우리나라 지금 내수 어렵다 하는데 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다 해줘요. 약간 프랑스가 이 관광 대국인데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되나? 한국이 무슨 문화적으로 뭐 있어? 네. BTS가 있고 네.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수 지금 주고 있다. 그 내수 업종도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래저래 봐도 살 주식이 참 많다. 그런 생각. BTS 얘기하셔서 요거 여쭤보고 반도체 다시 돌아가면 BTS 컴백 공연을 이제 했고요. 앞두고 이제 하이브 주가가 재료 소멸로 좀 하락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되게 크게 하락했더라고요. 역대급 매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변동성이 심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이제 하이브 여기서 잘 됐으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데 하이브 주가는 왜 이렇게 오늘 10% 넘게 폭락한 거 제가 봤던 것 같은데 15%까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16% 떠졌네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네. 하이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투자 관점으로 물어보시는 거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어보시는 거냐. 네, 이분, 다음 주에 팔려고요. 10% 먹으면 팔려고요. 이런 건 다 트레이딩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 관점으로 물어보시는 전형적인 유형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애들한테 좀 사서 묻어주려고요. 묻어 놓으려고요. 이거는 투자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2025년에도 투자 수익률 1등, 60대 여성분, 2등 50대 여성분. 네. 안 파는 거죠. 엄청 트레이딩을 잘할 것처럼 네. 보이는 20대 남성 꼴찌, 그리고 10대 남성 잘해요. 10대 남성이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놓은 거죠. 부모님이 사놓은 거죠. 그냥 투자 관점으로 사놨기 네.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최근에 보면 연초 이후로 다른 엔터 주식 별로 안 올랐어요. 네. 다른 엔터 주식이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하이브만 30 몇 프로 올랐어요. 이거는 이번에 BTS 공연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하는 헤지 펀드들이 미리 사서 이벤트 있을 때 딱 보고 팔아먹는 그 전략을 썼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확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 하이브를 공부해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10배 나요. 그러니까 전 10배 나는데 그러면 이 10배가 한 5천억이 좀 넘게 5,3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지금 주가 빠지기 전에 시총이 15조였거든요. 5천억에 15조면 30배네. 30배. 30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PER이 9배 이러고 있잖아요. 네. 30배? 좀 애매한 비싸다. 거죠. 애매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주가 지금 빠지면서 12조 5천억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어요. 5,300억을 버는데 이제 시총이 12조 하니까 30배가 안 되고 안 되죠.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근데 하이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기획사 중에서 이 방탄 올해 내내 70회 이상 월드투어 공연 나가면서 계속 흥행몰이를 할 거예요. 그 흥행몰이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저는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은 PER 25배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왜냐면 하이브 같은 주식이 PER 15배 이렇게 10배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배 밑에서 사모으고 30배 이상 올라가면 좀 파는 네. 전략. 그러면 20배에서 30배 됐을 때 팔면 50% 수익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온 헤지 펀드들이 네. 미리 샀다가 이제 파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 2,300만 명 유치 목표와 함께 백화점 매출 비중이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하던데 K컬처 인기가 국내 중고가 브랜드 소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통주는 앞으로도 좋게 보시나요? 외국인 관광객이 네. 와가지고 온라인 주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쿠팡으로 주문하고 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완전 딜레마였거든요. 리뉴얼을 안 하면 저 백화점 왜 저렇게 사람들이 안 네. 오고. 사람 안 오면서 백화점 자체가 아예 유령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뉴얼은 안 할 수 없고 했더니 와서 아이 쇼핑만 하고 밑에 맞아요, 식품방 맞아요. 식품 내려가서 코너 가서 네, 냉면이나 먹고 가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걸 확인한 게 제가 그때 한 1년,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 없죠. 30명 중에. 그냥 다 왔다 밥 먹고 그냥 눈 구경하다 그냥 가는 거죠. 저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아무래도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사겠죠.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백화점이 PBR이 0.2, 0.3까지 떨어졌던 게 최근에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숨통이 터였다. 근데 백화점 주식을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가? 투자할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또. 장기로 가져가긴 좀 부담스럽고. 애들 계좌에 사줄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그럼 애들 계좌에 사줄 만한 건 아까 말씀하신 AI 인프라 사이클에서만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애들 계좌, 장기. 애 없으시잖아요. 아주 이제 결혼을 해야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애도 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김 작가님 어머님 입장에서 김 작가님 계좌에 사주고 싶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냥 어머님 입장에서 네. 사줄. 저도 내년에 사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애들 계좌에 네. 어떤 건 주식을 사줘야 되냐면 구조적 성장주를 사주는 거예요. 보통 뭐가 좋아요? 라고 아까도 물어보실 때 제가 이분의 투자의 기간은 얼마일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은 그냥 트레이딩용으로 물어보시는 거구나, 아니면 진짜 투자용으로 물어보시는 거구나,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애들 계좌에 사서 묻어 놓으려고요. 이거는 정말 투자인데,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 주식도 물어보시고 한국 주식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주가 뭐냐면 반도체는 사이클 주식이잖아요. 네, 사이클 주식이에요. 근데 구조적 성장주는 뭐냐면 우리나라 방산이 맨날 국방부한테 어느 정도 탱크, K2, K9, 그다음 미사일. 근데 아니 나라 국방부한테다가 팔 건데 마진을 많이 안 주죠. 못 남겼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각 대기업한테 약간의 품바이, 네가 이거 좀 해줘, 네가 요거 좀 해줘. 한국에서 네. 대기업으로 장사하니까 요 정도 약간 고통분담, 약간 고통분담, 요거 좀 서로 나눠서 하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진이 5%도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는 비즈니스였는데 로우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다가 마진 40% 남기고 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막 UAE 같은 데서 와가지고 제발 천궁 그거 좀 빨리 좀 줘. 이번에 뭐 격중률 명중률 93%였나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줘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거 마진 40% 50% 괜찮아 빨리 갖다 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산이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 성장기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런 측면이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주식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MSCI에 편입이 되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안 빠지고 그동안 올랐던 게 구조적 성장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계좌에 넣어놓을 거는 그럼 뭐 미국 주식으로 좀 가보면 미국 주식에도 구조적 성장주 80년대에는 1980년에도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은 IBM이었어요. 1990년 10년 지나도 IBM이에요. 그렇게 구조적 성장주는 PC 산 사람마다 하나의 PC를 갖게 될 거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선언을 했던 얘기고 제가 89학번이거든요. 그때 막 386 컴퓨터, 뭐 6개월 지나니까 486, 586 막 이러면서 PC가 막 보급이 될 때, 그럴 때 IBM, 마이크로소프트 꽤 오래 갔어요.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 2007년 6월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까지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었잖아요. 1등이었죠. 그죠? 이런 게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서 묻어놓는 거. 그러면 10배, 100배 나는. 그런 게 최근에는 그럼 뭘까?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겪게 될 시장. 자율주행인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면서 테슬라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뭐 아메리카 당인이 도치 들어가고 막 출렁출렁 했지만 결국은 490 언저리 갔다가 최근엔 좀 빠졌죠. 빠졌는데 우리가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조적 성장주인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죠?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 두 개는 우리 인류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그 다음 반드시 우리가 맞아들일 그런 변화잖아요. 패러다임 변화잖아요. 이런 주식을 우리가 구조적 성장주로 묻어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는 방산,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 방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한국의 대장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현대, 롯데 뭐 그런 데가 있고 휴머노이드로 한다면 한국에도 뭐 로봇 관련주들이 있고 한데 이제 방산이 간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휴머노이드 당연히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섹터 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몇십 배가 오른 상황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담아가기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뭐 이평선과 이격도라든가 하는 거 했을 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지 않나 이런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PBR이에요. PBR이 나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 그렇게 거래될 때 아까 백화점 같은 주식은 순자산은 10조인데 이 회사 2조에 거래되네. 앞으로 돈을 까먹을 건가 봐.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2조인데 이 회사 주식은 20조에 거래가 되네. 그럼 PBR이 10배인 거잖아요. 10배. 그러면 이 순자산이 10배로 커지려면 이익이 모여서 10배가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배당도 해야 되고, 물론 배당 안 하는 성장주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PBR이 10배가 넘어간다? 예, 그러면 좀 조심을 해요. 조심하다 보면 꼭 뭐 이런 이란 전쟁이나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게 생기면 한번 확 빠지거든요. 예, 빠지면 다시 PBR 5배, 6배 네. 언저리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근데 미국 주식은 PBR하고 상관없어요. 미국 주식은 PBR하고 상관없는데, 한국 주식은 좀 PBR을 보면서 네. 저는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된다. 네, 아니면 그냥 꾹 쥐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 주식은 결국은 그런 구조적 성장에 있어서의 미국 기업의 1차 밴드, 네. 1차 하청업체,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너무 비싸지면 좀 이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왜 PBR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사 속아가죠. 예, 자사주 속아가면서 줄어들어요. 자본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PBR이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PBR로 보시는 게 아니라 PER로. PBR로. 네, 미국 주식은 PER로 밸류에이션을 하시고 한국 주식은 좀 웬만하면 PBR로 보면서 이거는 너무 과한데 싶으면 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AI 인프라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는 반도체 안 여쭤볼 수 없죠. 왠지 최소의 투자 잘못했어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셨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맞을까요? 요건 여쭤봐도 되죠. 워낙 국민주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강한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은 AI 인프라 사이클인데 네. 그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뭐 핵심 주도주가 미국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있고요. 한국은 뭐니 해도 지금 메모리, 이 반도체 회사가 주도주다 보니까 저희도 가장 큰 비중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해요. 가장 큰 비중은 둘 다요? 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의도에서 꽤 많은 자사운용사 자문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안 샀다고 들었거든요. 안 사서 벤치마크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는 회사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산 회사와 산 회사는 무슨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아실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우리가 24년 8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계열이 온다. 온다 그렇기 했죠. 때문에 확 빠졌잖아요. 윈터지컴.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기도 했죠. 맞아요. 네,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안 되니까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전자만 없어도 시장 대비 아웃을 하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고 뭘 샀어야 되죠? 조방원 샀어야 되죠, 그때는. 맞아요. 조방원을 사서 작년 상반기까지 저희도 수익을 잘 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7, 8, 9월 달은 또 이 더울 때는 주식도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3분기는 좀 조심해야지 했더니 저기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그걸 보면서 좀 뒤늦게 저희들도 다시 쫓아붙기는 했었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가져가는 그 운용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절대 안 사는 운용사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운용사가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되면 전자보다는 순수 반도체인 하이닉스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걸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져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하이닉스를 사는 거 맞긴 맞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의 좀 나는 전자 안 사, 요런 좀 운용사가 있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를 못 담은 운용사들의 특징이 보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맞아요. 제가 거짓말 하다 일부러 빠뜨렸는데.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회사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언제 그런 경우가 있었냐면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40% 먹었네 하고 이제 좀 팔고, 계속 팔다 보니까 없어진 거죠. 비중이 낮아지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왜 계속 올라갔냐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익 추정치가 뭐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다 합쳐서 290조 정도 영업이익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는 뭐 한 330조? 작년보다는 좋을 거야. 그랬는데 330조가 뭐예요? 380조, 410조, 450조, 500조, 550조, 600조, 지금 620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서 뭐 350조가 넘는다면.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서 작년 코스피 전체 플러스 코스닥 전체보다도 더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익 모멘텀이 나타났는데 그 이익이 지금 주가를 오히려 합리화시키면서 아니 아직도 싼데요 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싼 건 맞나요? 싼 건 맞습니다. 싼 건 맞는데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싸고 비싼 걸로 판단해서 매매하다 보면 반드시 고점에서 주식을 사고 저점에서 팔게 돼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는 이익이 얼만데 자, 두 개 합쳐서 350조면 두 회사에다가 PER 10배 곱하면 두 회사 합산이 3,500조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1,200조, 하이닉스 한 800조 해가지고 2,000조거든요. 에이, 이거 뭐야. 350조 버는데 2,000조가 뭐야. 7배도 안 되네. 6배네. 6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영업이익 났고요. 그때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영업이익 났을 때 아니 뭐 하이닉스 아니 PER이 5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10년 평균 PER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10년 평균 PER을 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23년도에 7조 7천억 영업이익 적자 났어요. 적자 났을 때 그러면 주가가 뭐 10조가 있었냐?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빠지다가 덜 빠지잖아요. 그때 PER이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안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다 보면 PER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익이 많이 나올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PER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퍼에 사서 이익이 안 나와서 PER이 높아 보이는 고퍼에 사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저퍼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쉬운데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이 좀 타이밍 언제 팔아야 되냐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 같은 좀 훈련된 펀드 매니저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 꺾이잖아요. 누가 한 명 꺾을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모건 스탠리가 꺾으면 큰일 나죠. 이익 추정치가 꺾일 때 딱 팔고 나오면 되는데 이익 추정치가 꺾일 때 요 고점에서 딱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니고 그 추정치가 꺾이니 어쩌니 할 때 한 이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여기서 못 판 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못 파신다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거는 그냥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끌고 가셨던 분들은 이익 추정치가 이제 꺾일 때 팔고요. 그 이익 추정치가 언제 꺾을 거냐면 지금 반도체 스팟 가격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올랐어요. 반도체 스팟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하고 계약하는 그 고정거래 가격이 이 스팟 가격보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팟 가격이 꺾여도 고정거래 가격은 나중에 이제 꺾이게 되죠.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실제 이익에는 영향을 당장 안 미쳐요. 스팟 가격이 꺾여도. 근데 스팟 가격이 꺾이면 다음 분기 고정거래 가격이 꺾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르죠. 그건. 어쨌든 누군가 꺾을 때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근데 그게 이익 추정치라는 게 영업이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익 추정치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는 연평균 15%에서 20% 정도 빗 그로스라고 있다잖아요. 반도체는 계속 앞단에 수요가 PC, 노트북, 핸드폰
데이터 센터, 이제는 로봇, 무기, 뭐 이런데 계속 이제 반도체가 쓰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자체는 계속 성장해 오거든요. 비교로서 한 15%로 성장을 해오는데 거기에 물량이 너무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거고 그러면서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이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자본 지출이 되게 커요. 그 자본 지출이 뭐죠? 결국은 공장을 확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이 빨라가지고 스팟 가격 꺾이는 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년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생산하는 D램, HBM 야 이거 약간 공급 초가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부터 꺾여요. 네, 영업이익률부터. 영업이익은 계속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꺾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뭐죠? 매출액 대비 마진을 얼마 남기는가인데 매출도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매출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적게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걸 보고는 팔아야 된다. 보통은 영업이익률이 2분기 연속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첫 영업이익률이 좀 꺾일 때. 네.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게 4분기에 일회성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꺾이는 거는 우리가 아니고요. 왜 마진이 안 나오지? 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는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지금 30만 원도 거론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한 150만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상승 여력은 대표님도 열려 있으신가요? 열어놓고는 봐야 되지만 네.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네, 열어놓고 보지만 믿지는 말자.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96,800원 찍을 때 거래 터지면서 그때 12만 원 간다는 리포트 나왔어요. 그건 나오자마자 주가 꺾였는데. 네, 그래서 모든 주가가 마찬가지지만 증권사의 리포트의 그 내용, 어떤 로직으로 이 목표가를 산정했지? 네. 그걸 우리가 체크해봐도 35만 원? 35만 원 가는데 지금 19만 원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네. 네, 그렇게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젠슨랑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역 직접 GTC에서 언급하면서 땡큐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반도체 밸류에이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젠슨왕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하이닉스, 젠슨왕이 2분기 전에 실적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금 영업이익률인데 네. HBM이 너무 쇼티지라서 거기서 약간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못 만드니까. 아니 삼성이 네.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HBM 자체가 이제 병목이 되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러죠. 형님 같이 좀 먹고 사셔야죠. 우리도 이익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얘가 예전에 23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돈 선지급 해주고 해줬었는데 저희도 가격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삼성 뭐해 좀 빨리 좀 만들어봐 했는데 삼성이 콜터스도 통과하고 HBM3E, 4, 뭐 4E까지 지금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땡큐 삼성전자죠. 근데 어쨌든 HBM이 그러면 HBM 1, 2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1, 2 있었을 때도 그러면 계속 떼돈 벌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1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2013년이었었는데 그때 13, 14, 15년 그때도 하이닉스가 잘했어요. 하이닉스가 잘하고 HBM2로 넘어가고 뭐 그랬을 때도 보면 뭐 떼돈 번 건 아니고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2019년도에 HBM 이게 전체 반도체에서 2%도 차지 안 하는데 이거 우리 해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없애버렸잖아요. 그랬던 HBM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하고 이제 하이닉스도 하고 마이크론도 하고 다 하면 언젠가는 이 HBM도 또 공급 과잉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근데 리포트 보면서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좋게는 보시지만 어쨌든 언젠가 팔아야 될 타이밍이 이익률 둔화.
그 시점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또 시설 투자 R&D에 110조 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도체 장비주의 슈퍼사이클 초입 알리는 신호탄이라 볼 수 있는지 소부장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소부장을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계속 나는 이때까지 삼성전자만 샀는데 네. 잘하신 거죠. 잘하셨는데 과거에 이런 사이클에 보면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소부장이 나중에 가고 거기 반도체에 수많은 또 MLCC 뭐 이런 네. 것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그 고점은 21년도 1월 달에 나왔고요. 하이닉스의 고점은 21년 5월에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기의 고점은 21년 8월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리노곰이나 뭐 한소케미칼이나 다른 소부장 업체들도 보면 8월에서 10월에 고점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 이런 얘기는 논리적이고요. 네, 그러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가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못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이 소부장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소부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선단 공정으로 막 넘어가는 거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종목이 그러니까 종목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연상이 되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보면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네. 그 몇 개 중에 보면 기판 이런 거 하던 회사 중에서 네. 뭐 갑자기 소캠을 갑자기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캠 이런 쪽을 준비를 많이 해놨다가 뭐야 왜 이쪽 안 되지? 왜냐면 삼성이 그동안에 못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이 밀감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도 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는 원자 현미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압 수소 방식의 어널링 하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에 주가가 뭐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그런 회사들에 우리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도 영업이익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입니다. 네, 보이고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뭐 40, 50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얘가 독보적이구나.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언제든지 꺾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드리는데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나는 이때까지 삼성전자 사모기만 하셨다 그런 투자 관점으로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계속 투자하시면 돼요. 왜 계속 투자하시면 되냐면 계속 사모으면 된다는 건가요? 계속 사모으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두 부류와 돈을 못 버는 두 부류 이렇게 네 부류를 나누거든요. 못 버는 두 부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못 버는 부류. 네, 뭐가 좋대? 엄청 뭐가 올랐대. 이거 더 간대 하면서 위에서 사고 또 나중에 이게 꼭지자 상투자가 꺾이면 밑에서 손절하고 지금은 뭐가 좋대 하면서 또 저쪽 쫓아가고 맨날 고점에 사고 저점에 손절 고점에 사고 손절 이 제일 돈 못 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못 버시는 분은 너무 소심하셔가지고 항상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나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근데 세이가 그거 나 50만 원 샀어. 그리고 나 그거 5% 먹고 팔아서 10% 먹고 팔아서 그런 분들 돈 못 벌어요. 다 끊어먹어. 네, 짧게 끊어 먹고 터질 때 이제 크게 터지고 그럼 돈 못 벌고. 네. 근데 돈 버는 두 부류가 있어요. 돈 버는 두 부류. 돈 버셨죠? 네. 아니 크게 벌지 못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돈 버셨을 거라 생각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여쭤보잖아요. 네네. 주식 하고 계시죠? 하면 그러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 삼성전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 그럼 제가 속으로 삼성전자 갖고 계시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돈 버는 부류는 뭐냐면 좋은 주식을 사기만 하는 사람. 좋은 주식을 사기만 하는 사람도 돈 벌어요. 근데 이분이 2등이고 1등은 누구냐면 1등은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먹고 딱 꺾어지는 거 보고 저거 팔고 다시 이쪽으로 갈아타고 2차 전지 갈 때 2차 전지 다 먹고 조방원 갈 때 조방원 다 먹고 삼성전자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먹고
근데 그런 사람은 0.1%,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그 1000명 중에 1명 주식바닥에서 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포기하셔도 되고 그냥 이 2등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이번에 이런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냥 닥치고 공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닥공이 왜 가능하냐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과연 가능할까? 그 다음에 아까 앨런 머스크가 이거 너무 쇼티지인데 안 되겠는데 내가 테라팹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했을 때 뭐 앨런 머스크가 됐던 중국이 됐던 이 공급 과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생산자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 가장 강력한 병목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전력 말고.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나노, 지금 벌써 삼성전자하고 TSMC가 3나노, 2나노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3나노, 2나노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죠.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근데 EUV 노광 장비가 지금 ASML의 캐파로 연 70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요. 2030년까지 늘린다 해서 겨우 하는 게 100대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됐든 중국이 됐든 중국은 아예 사지를 못하죠. 미국의 견제 때문에. 안 돼요. 저기 17나노, 20나노 뭐 저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장비에 있어서도 이 쇼티지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캐파가 갑자기 막 확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옛날에 LED, 이런 LCD TV 이런 것들 그렇게 커머디티화 되면서 마진율이 박해지고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더 이상 이제 사양 산업이 되는 그런 일이 반도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해도 아까 제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요 정도 열어놓고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계속 매수하시는 전략 하시면 내년 말에서 내후년이 되면 그러면 아까 뭐 30만 원, 35만 원 간다고 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아닐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 사모으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다른 전문가분한테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이게 반도체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이 오르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캐펙스 투자로 막 하니까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막 돈을 이제 막 벌게 되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을 너무 많이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설비 투자를 엄청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부장의 섹터가 오르는 게 옛날 같은 장세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일리가 있는 의견인가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디램 스팟 가격 얘기했었잖아요. TSMC가 딱 그러고 있잖아요. TSMC가 캐파를 확 늘려서 지금 파운드리 맡기겠다는 걸 다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사 잘 되는지 가게 늘렸다가 갑자기 손님 확 떨어지는 듯한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집인데 캐파를 안 늘려. 계속 손님 줄 서 있고 거기서 단가만 계속 올리는 거죠. 여의도 콩국수집이 예전에 옆에 집까지 막 확장하다가 어느 정도 딱 확장하고는 지금 더 이상 확장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만 올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다른 명동 칼국수나 이래 생겨도 이래 경쟁이 되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영리한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근데 이 3사가 담합을 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그렇게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한쪽이 그 어떤 암묵적인 약속을 깨고 한쪽이 먼저 나 캐파 질러. 그럼 안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켓 쉐어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눈치 보면서 적절하게 물량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아까 전에 원전 얘기하셨죠. 원전 하나 좀 여쭤보고 건설사를 넘어서 원전 기업을 재인식되고 원전 사업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코스피 상승률도 앞지르고 있는데 건설주 투자, 뭐 원전주 투자는 만약에 그쪽을 한다면 그냥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주 쪽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2002, 3, 4, 5, 6, 7 인프라 사이클 때 현대중공업이 35배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태움. 현대중공업에 보면 후판에 선반 이런 거 막 이래 단조해가지고 그 모듈화 시켜서 이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 단조 회사들 주가가
130배 올랐어요. 태웅이 130배. 예. 1억 사놨으면 130억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웅의 주가가 2002년부터 거의 2011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이 됐든 소형 원전이 됐든 예, 투선 에너빌리티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대우중공업 시절에 제가 가봤었거든요. 거대한 해가지고 꽝꽝꽝 때려가지고 만드는데 되게 웅장합니다. 웅장한데 밸류 체인상에서 한 번 주도주는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예,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는 저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건설주에 저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옛날에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가 좋죠. 네. 축구하면 이란한테 맨날 졌어요. 상대 전적이. 네. 맨날 우리는 중동을 약간 좀 약하게 보는데 한때 중동 축구가 거의 유럽 축구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좀 약했는데 이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고 한국의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죠. 그래서 이란하고는 옛날부터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보복 공격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뭐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도 막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재건 누가 할 건데? 재건 누가 할 건데 그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중동 건설 붐이 있었죠. 중동 건설 붐이 있어서 그때 70년대 산유국들이 막대한 돈을 벌 때 우리가 갔었고 그 다음에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요때는 플랜트부터 뭐 여러 가지 정유시설 최근에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건설주가 또 수혜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기존의 원전 관련된 대장주는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가고 거기다가 좀 이제 확산해서 이란하고 주변에 그 중동 재건을 할 때 그쪽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 뭐가 있지? 그러면서 뭐 대림 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은 DL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GS건설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증권 쪽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주요 증권사 5곳이 1조 클럽 달성했었고 차상 최대 실적도 기록했었죠.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치 상향 조정, 뭐 거래 시간 확대와 맞물려 증권주를 이제 증시 어쨌든 올해도 뭐 조정받긴 했어도 상승하긴 했으니까요. 증시 상승의 수혜주를 보고 앞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주가 많이 오르게 됐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에서 항상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면 증권주는 투자해도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권주도 최근에 반도체랑 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는 사이클 산업인데 구조적 성장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증권주가 왜 무슨 구조적 성장주지? 우리나라는 5,200만 인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수가 약하고 근데 증권주가 어떻게 구조적 성장주지? 자본시장 개혁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개혁이 되고 있으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뭐 110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자본이 없었어요. 자본이 없어서 옛날에 뭐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가발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 현대차 등등 해가지고 2차 산업에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지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방탄소년단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또 몇 조씩 벌어오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금융 자본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되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은행에만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거의 2,000조가 돼 가는데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600조 되고 있고 그죠? 다들 저희한테도 뭐 질문이 제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 IS 계좌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때 그러면서 다 ETF나 펀드 그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국내 주식만 매매할 때 1억 투자하면서 뭐 1,500원, 2,000원 받았다면 미국 주식 할 때는 환전 수수료 플러스 미국 주식 하면 10배나 더 비싸요. 매매 수수료가. 뭐 그런 거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니까 야,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계속 쌓이고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도 이쪽으로 머니무브가 되고 그래서 증권주는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언제든지 이번 이란 전쟁처럼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빠질 때 또 사볼 만한 주식이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요 이미지 뜨고 있는 책 신간도 출간하셨는데 여기 책에 담긴 핵심 메시지 뭔가 아직 책이 출간 전이라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질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 내용 뭐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서 또 신간을 바쁘신 가운데 출간하셨나요? 5년 전에 21년 8월 달에 그때 네. 투자의 본질이라는 네, 책 들고 왔었었는데 그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뭔가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그렇죠.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는 주식 투자라는 게 뭔가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한마디로 이렇게 적어놨었죠.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수비 개념이 없구나. 예, 투자도 수비 개념이 돈을 절대 잃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이해를 하고 그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까지 하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공격하는 방법 플러스 수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놓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봤습니다. 예, 영화 되게 재밌었잖아요. 네. 그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 네, 거기서 이제 송강호 씨도 나오고 그 관상에서도 보면 수양대고 나오고 하잖아요. 이정재. 네, 이정재 씨가 열연을 했었는데 그때 관상가였던 송강호 씨가 나중에 아들 죽고 나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얼굴 관상만 봤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파도만 봤을 뿐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읽지 못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전공이 파생이다 보니까 파생 상품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일단은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도 아무리 축구가 인기를 끈다 해도 결국은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같은 김민재 선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로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왜 주식을 내가 오래 했는데 내가 왜 돈을 못 벌었는지 내가 뭘 간과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되게 쉽고 재밌게 써놨습니다.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격수와 수비수,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이제 축구 이야기로 예시를 다 들고 계시죠. 자, 김작가TV의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은 오늘 이제 인터뷰를 끝낼까 하는데, 그럼 지금 현금 5천만 원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랑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요? 저는 5천만 원 있으시면 자, 지금부터 현금을 지금 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현금을 가지고 국내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미국 주식도 좋긴 한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죠. 그리고 국내 주식은 세금도 없죠. 자, 그런데 국내 주식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울퉁불퉁한 장이라 했잖아요. 울퉁불퉁한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단 스탁 피킹,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코스피 200 사시면 돼요. 그냥 코스피. 지수. 그리고 내가 정말 반도체는 내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반도체 ETF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몰빵? 지금 몰빵이 아니고 그냥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나눠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씩 나눠서 그냥 분할 매수해 놓으시면 그러면 올 하반기에 반등이 들어가고 전쟁 얘기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한 1년 반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나 보면 7,500, 8,000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걔네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수 전망하는 거는 제시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바로 올해 가는 장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1, 2월까지 너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요 쉬어가는 구간에 지수 ETF나 섹터 ETF를
분할해서 네.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와 반도체 ETF. 더 자세히 알면 반도체 개별 종목을 사도 되는 건가요? 내가 확신이 있다면 네. 개별 종목을 사도 되죠. 알겠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인사이트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간 주식으로 부자 되십시다. 이 책 보신다면 훨씬 더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박세익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세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